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시장이 흔들릴까봐 금리를 바로 그냥 자기들끼리 새벽에 회의해가지고 네. 제로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발표했잖아요. 네. 그죠? 딱 발표했는데 시장이 한번 딱 쳐다보더니 다시 안 봤잖아요, 그날. 또 떨어져. 제롬 파월이 개무시 당했어, 그날. 정말 새벽에 해갖고 나왔는데, 네. 나와가지고 딱 했는데, 시장이 쳐다보질 않아, 이걸. 오늘. 네. 요번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요. 네, 네. 이게 엄청난 위기니까 네.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왜 저희 막 얘기할 때 셰일 기업이 네, 스프레드 벌어졌다 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스프레드가 셰일 기업 A라는 셰일 기업이 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금리가 되는 국채하고 사이가 벌어졌다. 지난번에 설명대로 하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셰일 기업의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네. 그 위험성은 네, 위험성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니까 벌어진 만큼 좋아진 걸까? 자,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위험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그게 위험해졌다면 그게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겠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겠냐, 이런 거하고 같은 질문이죠. 네. 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냥 제가 대답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셰일 기업이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왜냐면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셰일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부도율이 확 올라갔어요. 코로나가 네. 터졌을 때.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니까 참 우습네요. 그때는 정말 공포스러웠었는데 모두가 걱정스러웠고, 예, 진짜. 뭐 난리 나는 거였었으니까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요. 네. 갑자기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셰일 기업은 그 대상자였죠. 네, 왜 네. 파산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를 네. 제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그때 한국의 그 우량한 기업들 중에도 어느 기업이 부도 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기업의 채권 발행이나 거래가 갑자기 중지돼 버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산다는 건 그 기업이 채권의 위험은 부도 위험 하고 네. 금리 인상 위험인데 제일 첫 번째 부도 위험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지금 생각하면 그 회사 네. 채권을 샀는데 픽스드 인컴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회사를 샀을 때 내가 2년 만기 남은 걸 샀는데 2년 사이에 부도만 안 나면 어찌됐든 내가 그 보고 샀던 그 금리는 보장받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채권의 위험은 부도인데 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져가지고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날지 모를 때 누가 채권을 선뜻 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안 살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점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딱 나온다면 그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낮게 발행해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테니 그쵸. 높게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들이 코로나 사태 때 딱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블 A급이면 굉장히 좋은 회사채인데도 네. 시중에 떠도는 그 공포감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거래 금리나 발행 금리가 뚝 올라가 버린 채로 시장에 잠시 거래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거를 그냥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 사는 거는 투자 아닐 수도 있는데, 뭘 발표했냐면은 연준이 내가 정크까지 사주겠다 한 것처럼 한국은행도 똑같은 걸 발표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대형 증권사에 ELS 때문에 생긴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무한정 RP 매수를 해주겠다. 채권 매수를 해주겠다. 네.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탁 이렇게 벌어졌던 그 채권이 네. 기본적으로 사주기로 하면은 다시 확 내려와서 얘 원래 신용으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네. 근데 잠깐 올라가 있을 때 걔를 증권사들이 고액자산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날 하루에 팔린 양만, 그때 제가 얼마 기사 우리 보여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시죠? 그 단위가 어마어마했어요. 고액자산가들은 채권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이 금리는 대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금융위기 때 지금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은행 금리를 23%에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우와! 그럼 갖고만 있어서 안 망하면은 23% 그렇죠. 받는 거네요. 그때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우리은행, KB은행 뭐 이런 은행들은요 달러 발행을 많이 해요. 채권 발행할 때. 왜냐하면 네. 외국과 거래하려면 달러채를 내야 되니까 달러로 발행된 우리은행 채권을 내야 돼요. 이걸 네. KP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런 발행을 할 때는 우리은행이나
KB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탑이지만은 네. 딱 바로 비행기 타고 바깥만 나가면 안 알아줘요. 우리뱅크 그래도 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에서 그래도 돈을 유치하려면 금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떵떵거리는 금리, 네. 정말 우량한 은행은 발행할 때 금리를 낮게 발행할까요, 높게 발행할까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량한 회사는 한국보다 더 우량한 삼성전자는 국채보다도 금리를 더 낮게 발행해요, 높게 발행해요? 낮게 하죠. 낮게 그래도 발행하죠. 사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우량하다는 뜻은 채권에서 우량하다는 뜻은 금리가 낮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한국에서는 정말 못지않은 우량이 있으니까 국채에서 얼마 안 벌어져. 평균적으로 보통 5bp밖에 차이 안 나요. 10bp, 5bp 차이 나는 거예요. 5bp는 얼마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만기, 그러니까 3년 국채가 0.8이라면 그 5bp는 0.85나 네. 예, 뭐 하여튼 0.9 요런 식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10bp, 20bp 차이밖에 안 나게 은행채는 발행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달러로 발행하면 그런 금리로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요. 왜냐면 우리 은행 그게 은행이야? 이러니까 우리뱅크.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거에 두세 배를 딱 올려서 발행을 해요. 뭐 3% 이렇게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인데 네. 굴욕적이지만 할 수 없어요. 달러로 발행하려면 달러는 꼭 필요하거든요. 거래하면서. 네. 그러면 3%로 발행을 하면 얼마나 역마진이에요. 그쵸. 한국에서는 1.0에 발행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3.0에 발행하면 역마진이니까 반드시 여기는 콜옵션이라는 걸 달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 3년이 아니라 1년 3년짜리를 발행했는데 네. 1년이 지나고 다 사들이는 게 나머지 2년 3년째까지 이자 주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어요. 3%를 3년간 주면 그 네. 돈이 너무 막대한 거예요. 네. 차라리 1년 됐을 때 다 사들여 버리면 이자 줄 게 없어. 내가 그냥 사들인 채권이잖아. 그래서 해외에 발행된 달러 발행 은행채는 반드시 1년 콜을 어느 은행이라도 지켜요. 왜? 통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높게 발행했지만 아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콜이라는 걸 반드시 행사하는 거예요. 콜이라는 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예,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9년인 것 같아요. 2009년쯤에 제 기억에 2009년인 것 같아요. 2009년쯤에 우리은행이 1년이 딱 찬 전년도에 발행한 글로벌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 안 산 거예요. 콜을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실수인가? 글로벌에 소문이 막 기사가 막 우리은행 부도난다. 오죽하면 이 콜을 안 하겠냐.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모든 글로벌 은행들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달러 발행을 하면은 1년 만에 콜을 쓰게 돼 있는 게 말씀드린 네. 이런 논리니까 할 수 네. 없이 높게 발행했지만 사들이는 게 더 이익인데 그러니까. 안 샀어. 내가 비싸게 이자 줄게 했던 거를 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기준인 거니까 이자를 취소 안 할 리가 몇 없는데 배를 아끼는 건데 그걸 네. 안 했으니까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봤냐? 우리은행 부도난다. 왜냐면 그때가 금융위기 때니까. 그렇게 그때 볼수 은행 있겠네요. 위기니까. 네네. 그랬더니만 우리은행채가 미국이나 해외에서 어떻게 거래됐냐? 23%에 거래됐다고요. 채권 가격은 확 떨어진 거네요. 당연하죠. 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덕에 그거 한번 사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500만 원 갖고 있으면은 6개월 뒤에 나가서 팔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렇게 유동성이 없는 인기가 없는 회사에 또 거래가 잘 안 되는 채권을 살 때는 이 유동성이 잘 안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발행할 때도.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떵떵거리고 발행하고 등급도 좋지만 언제나 뭐 하루 뒤에 들고 나가도 팔 수 있는데 네. 왜 하루 중 한국의 채권 거래 중에 삼성전자 채권이 많이 차지하니까. 네네. 그런데 뭐 옛날에 제가 다녔던 어떤 회사 같은 그런 데들은 대단히 자기 자체는 떵떵거리지만 채권 거래는 굉장히 적거든. 그러면 그 채권을 살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금리를 쳐줘야 내가 산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처음에 국고채 3년물 금리 위에다가 신용 부분만큼 스프레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은행이면 작고 회사채 등급이 높으면 벌어지고 네. 발행할 때 네. 여기다가 유동성까지 거래 불평까지 합쳐서 이 회사의 발행 금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을 들고 나가서 팔려고 해보면 보통 가격이 더 싸게 팔게 돼 있는 때가 많은 거죠. 네. 예,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되게 대표님 채권 얘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그래요. 예.
그 로스차일드라는 신원인가요? 네. 뭐 음모론도 있고 뭐 여러 네네. 가지 일이 있는데 재밌죠. 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서 네네. 영국이랑 어디 프랑스인가 전쟁을 막 했었나 봐요. 네네네. 근데 영국이 전쟁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네. 국채를 막 발행을 했대요. 네네네네. 국민들에게. 네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거였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다 영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채권 다 샀대요. 아.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영국이 할 이기면 거니까. 다 전수품 다 갖고 와서 높은 금리 주겠지. 근데 그때 프랑스에서 영국이 졌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영국이 전쟁 졌댄다. 우리의 채권 다 똥되겠다. 빨리 채권 팔자.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채권 다 사놨다는 사가지고. 거죠. 알고 보니까 프랑스가 졌던, 영국이 이겼던. 그래서 엄청 뭐 돈을 뭐 이런 네네네. 일화가 있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네, 화폐 전쟁에 나오죠. 정보에 의한 거죠. 네. 네네네. 그만큼 이제 그 망하고 안 망하고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정말 많이 바뀌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채권의 값이라는 거는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가치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는 거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매매금리라고 얘기를 굳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발행할 때 3.5%로 발행된 채권을 샀는데 네.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게 값이 떨어진다거나 손해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3.5에 사왔어 내가. 네. 5천만 원을 사왔는데 네. 이걸 내가 볼 때는 만기까지 간 금리 그 3.5가 받을 텐데 손해를 어떻게 보는 거지 도대체? 맞아. 그거 되게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그대로 들고 갖고 부도가 안 났으면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쵸.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지나서 내가 집 옮겨야 되는데 이 채권도 팔아야 될 때 네. 그때 시장에 들고 나갔던 이런 하여튼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 네. 살 때 3.5로 살 때 내가 10,000원 그 하나당 10,000원에 샀는데 시장에 갔더니 7,500원 돼 있는 거야. 왜 시장에 그런 사이 1년 동안 그 나라의 금리가 올라간 거야. 기준 금리들이 올라간 거야. 네. 그럼 모든 채권의 금리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 보통 네, 네. 이거를 가장 빨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금리가 바로 반영되는 게 국채. 네. 등급이 높은 거일수록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요. 네. 어떤 게 반영이 제일 안 될까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내렸어요. 내렸다고 해가지고 채권값은 원래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 반응이 없는 채권은 어떤 채권일까요? 국채나 등급 높은 채권들은 막 반영해요. 근데 제일 반응이 없는 채권은 뭘까요? 투기 등급 채권? 그렇죠. 망하기 직전권. 망하기 직전권.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지금 금리를 의미 없다, 의미 없어. 딱 그거예요, 그거. 실제로 있었어요. 동양정금 그거. 그때 그랬어요, 진짜로. 딱 그때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네. 동양정금 채권은 전혀 반응 없어요. 예, 반응 없어. 의미 없다. 예, 아이고. 반응 없어. 이런 그게 것들.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그 가격에 영향을 100% 주는 거 국채. 네. 금리 말고 신용이 더 영향을 주는 거 등급 낮은 채권. 음. 예, 금리는 그만큼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시중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가격이 움직이는 건 덜하고 뭐에 제일 민감하냐? 그럼 그런 채권들은 부도율에 민감해요. 그래서 코로나에 민감해요. 코로나가 터지면 등급이 높은 채권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느냐 이런 거에 반응을 한다면 등급이 낮은 채권은 금리 내리고 오르는 거에 반응 안 해요. 그냥 부도가 더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셧다운이 길어질 것 같다 짧아질 것 같다. 기준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강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네. 가격이 반응이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얘를 살리는 방법. 싸게 판다? 만약에 연준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시장이 흔들릴까봐 금리를 바로 그냥 자기들끼리 새벽에 회의해가지고 네. 제로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발표했잖아요. 네. 그죠? 딱 발표했는데 시장이 한번 딱 쳐다보더니 다시 안 봤잖아요, 그날. 또 떨어져. 제롬 파월이 개무시 당했어, 그날. 정말 새벽에 해갖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딱 했는데 시장이 쳐다보질 않아, 이걸. 오늘은 얼마나 반응했어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그런 것처럼 반응을 안 해. 그래도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은 국채들은 반응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네. 셰일 기업은 전혀 네. 반응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셰일 기업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들 말들. 올린들 그게 지금 우리 죽게도 생겼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를 바깥에 있는 다른 거래자들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사주자, 채권 사자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도 안 사잖아요. 네. 그 방법은 뭐겠어요? 연준이 직접 사준다. 그렇죠. 그래서 정크를 사겠다라고 말한 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 대표님 저 기억납니다. 그때 한창 문제가 심각할 때 예. 대표님께서 그때 어나운스 해주셨던 게 연준이 정크본드를 직접 매수해주는 일을 하기로 했다. 네네네. 그 말이 나오면 시장이 안정이 될 거라고 네, 해서 네. 기다리는 관전 포인트 중에 네. 정크 산다는 말.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제 얘기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거 몇 가지 제가 조건을 들었고 네, 네. 그 조건이 나오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빨리빨리 연준은 네.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확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 똑같이 오늘 연준이 한 번 더 강한 걸 때려주기를 시장은 오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이제 뭐 아주 따박따박 이해시켜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몇 가지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점점 네. 이제 네. 퍼즐이 좀 네. 하나둘 맞춰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채권에 대한 얘기가 네. 진짜 경제학과에서 엄청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네, 네.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등록금 아끼는 거죠. 뭐 정도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연준 관심사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채권의 리스크 중에서 지금 제가 신용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부도 스프레드라는 건 부도율을 반영하니까 네. 그런 걸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커다란 리스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가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값이 떨어지는 리스크예요. 네. 부도는 이제 채권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냐 더 치명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데까지 안 가더라도 값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걸 할 때 떨어지는 리스크는 금리가 올라가면 값이 떨어지거든요. 네. 채권값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특히 저한테 이제 그 채권을 몇 프로를 주식과 채권 몇 프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거나 자산 배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네. 사실상은 그 채권이 장기채를 말하는지 단기채를 말하는지 네. 뭐 또는 해외 채권을 말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좀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 장기채는 단기채와 어떤 면이 다른가를 네. 조금 이해하시면 오늘 연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네, 대표님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께서 채권 부분에서 장기채와 네. 단기채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실 거니까 숨 한번 고르시고 네,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으로서는 네. 사실상은 단기 채권, 특히 이제 국채 단기채 정도가 가장 적합한 안전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단기라는 거는 만기가 짧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보다 조금씩은 분류가 다른데 1년, 2년에 대해서 말할 때 장기란 말을 잘 안 쓰고요. 네. 3년도 사실은 중기에 속하고요. 1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장기에 들어갑니다. 네. 10년, 20년, 30년 이런 것들은 장기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5년, 뭐 3년,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냐 5년 정도면 중기채라고 하고요. 1년 정도면 당연히 단기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3년 정도까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 1년짜리 정도의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오르내리는 금리가 갑자기 시장에서 올랐다거나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작아요. 값이 반영하는 게 되게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같은 게 터져도 내가 채권을 들고 있을 때 1년짜리만 들고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거나 금리 인상을 발표해도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런 영향성이 되게 작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장기채라고 말한 10년 이상의 그런 채권들은 그 안에 듀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져요. 금리가 오를 때 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네. 크고요. 네.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를 내렸을 때 값이 올라가는 정도가 폭이 커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2012년, 제 알기로는 2013년이에요. 2013년도에 연준이 2009년도부터 시작한 양적 완화의 한 끝에
이제부터는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고 말하는 채권을 사주는 행동을 안 할 거예요 라고 버냉키가 2013년 초에 선언을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라고 불러요. 네. 그 사람은 테이퍼링이라는 말 안 했어요. 테이퍼링의 뜻은 뭐냐면 경기를 살리고 부양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주던 행동을 멈추기만 하는 거, 이게 테이퍼링. 네. 여기서 더 적극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뭐였냐면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돈을 푸는 거의 행동은 채권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구체적인 모습은. 네.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밟을 때, 경기가 이제 그래서 살아났다고 봤을 때 이거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순의 첫 번째 행동은 사는 걸 일단은 멈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채권을 팔기까지 해요.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반대로 하죠. 금리를 내리고 돈을 넣어서 채권을 사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느냐, 제가 숫자를 말할 때 2009년도 초에 연준의 창고에 채권이 5천억 있었는데요. 17년도쯤에 보니까 QC에 들어갈 때 보니까 4조 5천억이 돼 있더군요. 그러면 연준은 돈을 4천억을, 그러니까 4조를 풀었다는 뜻이에요 라고 제가 해석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4조를 풀었으니까 4조치만큼의 채권이 연준 창고에 그렇죠. 쌓여 있는 거죠. 창고에 쌓여 있는 만큼 돈이 풀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10년간 뿌렸던 4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단 한 달 반 만에 2조를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올해 말까지 10조가 되면 거의 7조를 푸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안에 3월부터 12월까지 안에 7조를 풀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었죠. 예, 이미 지금 현재 3조 이상 푼 것 같은데, 4조 가까이 푼 것 같은데, 이미 연준은 그런 정도의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시 경기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회복하는 국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거는 한 2, 3년 뒤에나, 혹시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는 드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경기가 이제 부양을 해서 살아나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 행동은 테이퍼링. 어떤 거라고요? 사는 걸 멈추는 거. 사는 걸 멈춘다는 얘기는 돈을 공급하던 거 이제 안 할게. 네, 채권 사는 걸 멈추는 거. 요즘도 계속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연준이 국채 사는 거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밑장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왔다 했죠. 네네. 이렇게 연준이 사는 걸 줄이면 시장은 공포감을 갖습니다. 돈 주던 걸 안 주니까. 안 주는 거고, 네. 거꾸로 가는 수순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FOMC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시장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온 그 고용지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경제 재개 이후에 발표하는 그런 지표나 실적들이 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요, 실제로는 마이너스율이 큰데 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지배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네. 그게 뭘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렵게. 그게 뭘 갖고 왔냐면요, 항공주 올라가고 에너지주 올라가고 호텔주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진짜 그랬죠. 근데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 그 지표나 실업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겠네 라고 해서, 그러면 항공주도 회복이 빨라지는 거고, 네. 여행주도 기대할 만하고 하니까 지나간 2주 동안에는 어떤 쪽이 올랐어요? 우리가 말하는 언택이 아닌 쪽이 올랐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펀더멘털이 좀 갑자기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때 트럼프가 딱 했던 말, 이런 거 지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V자 반등이 아니라 무슨 반등? 모르시네. 로켓 반등. 로켓 반등. 예. 로켓, V자도 아니고 로켓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서가 어떤 거였어?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빨리 반등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항공주 박살났지? 여행주 박살났지? 이거부터 산 거예요. 2주간 걔네만 그렇게 올랐던 거죠. 네. 그런데 어제 오늘 어땠어요? 그쪽 다 다시 빠지면서 오늘 결국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찍었던 건
언택 관련된 쪽만 오늘 올랐죠. 그렇죠? 네. 예. 결국 다시 의심의 구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펀더멘털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좋으면서도 연준에 대해서 또 무슨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넣던 돈 빼버리는 거 아니야? 쏟아 붓겠다고 했던 돈 이제 물러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모습은 같다는 거죠. 2013년도에 채권을 더 이상은 안 사요 라고 선언만 했는데 미국 장기물 1년 10년 국채가 1점 몇 프로였던 게 2013년 말에 3%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블 올랐어요. 그해. 버냉키가 그냥 선언만 했는데 아직 안 산 것도 아니에요. 예, 테이퍼링을 준비하는 말만 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30년 국채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미국도 연준이 QE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 증권사 친구들이 PB들이 고액자산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경기 어때요? 안 좋지. 너 모르냐?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이제는 올린다네요. 야, 걔들은 뭐 좋은 게 있나 보지. 우리 봐라. 야, 금리 올리겠냐? 선생님 진짜 금리 안 오를 것 같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난생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30년 국채가 나와요. 선생님 한국 국채인데 30년 국채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채는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 팍팍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듀레이션 나 옛날에 대학 때 배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지, 그치. 장기채일수록 금리에 민감하지. 선생님 지금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금리를 혹시 올린다고 하지만 우리 금리 오를 수 있을까요? 야, 경기가 이렇게 난리인데 이게 안 좋은데 금리 오르겠니? 너랑 그러겠어? 이렇게 그쵸. 그럼 금리가 제가 생각할 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 내가 볼 땐 이 정도 박살난 경기면 금리 더 내려가. 그러면 선생님 금리가 똑같이 0.5가 떨어져도요 10년짜리 국채가 5% 수익이 나면은 30년짜리는 그 3배는 수익이 나거든요. 요번에 30년 국채가 나오는데 한번 사보실래요? 이게 한국 국채니까 뭐 부도 날 일은 없을 거고요. 이제 금리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수익이 팍팍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해 가을에 30년물 국채 새로 발행되는 것들을 고액자산가들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특히 모 증권사를 통해서.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1.몇에서 3%를 넘어가는 그 해 한 해 동안만 따블이 났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2배로 갔는데 한국도 세상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30년 국채는요.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손실이 20%가 나요. 3개월 만에 20%. 국채가요? 네. 우리 보통 국채는 뭐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30년 국채는 듀레이션이 18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손실이 보는데 이게 듀레이션이 워낙 크니까 3개월 만에 20%가 진짜로 빠져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당시 대치동에 있었는데요.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그 대치동의 그 유명한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에 삼성 옛날 임원분들이 많이 사세요. 왜냐면 삼성 임원들한테 그걸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데모해가지고요. 삼성 난리 났었어요. 얘들이 나를 꼬셔가지고 30년 국채를 팔더니 20% 손실 났다고. 그래가지고 삼성주권 높은 사람들 다 왔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기 국채는요, 국채가 만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손해율이 커요.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같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걸 한 번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금리 그 올라간 금리로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게 금리는 안 뛰는데 3%였던 금리가 9%가 됐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데 이해하기 위해서요. 3%를 하던 금리가 9%가 됐어요. 그럼 그 전에 3%에 샀던 사람은 9%가 됐으니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기가 샀던 채권 값보다
3%짜리 채권을 갖고 있던 분은 네네네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그 채권 인기가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떨어지겠죠. 네, 사람들은 9%짜리 사지 3%짜리 채권을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죠. 네. 지금 채권을 사는 사람은 그 가격을 사는 거예요. 네. 떨어진 값에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전에 발행돼서 3%로 발행된 채권을 어떤 사람이 샀는데 그게 시중금리가 9%가 이 금리가 9%가 돼버렸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매매금리가 9%가 그렇죠. 된다고. 9%짜리가 발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3%였던 거를 9%에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값이 3분의 1 값에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을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표면 이자율 3%는 변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네. 뭐라 그랬어요? 발행금리. 네. 발행금리는 안 변해요. 네. 그 대신 값이 떨어져서 나에게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그쵸. 내가 3년 뒤에 뭐 10%짜리라고 얘기해보자고요. 1,000만 원어치 샀을 때 10% 이자짜리를 샀어요. 내가 채권을. 네. 그러면 100만 원 들어오겠죠? 그쵸. 3년이 지나고 나서 네. 100만 원은 절대 안 변해요. 네. 100만 원 들어와요, 실제로. 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100만 원 들어오기로 돼 있는 채권이 네. 지금 나가서 팔면 값이 500만 원 됐다고요. 이자는 안 변해. 이자는 똑같이 500만 원에 사도 100만 원은 3년 뒤에는 100만 원은 들어와. 음. 하지만 값이 5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100만 원이 5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몇 프로 수익 본 거예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인 거야. 2배가 올라가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헷갈릴까봐 제가 잘 어쨌든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산 채권의 그 표면 금리는 바뀌지 않지만 네. 가격이 변해서 채권의 가격. 그렇죠. 가격이 변해서 이 변한 가격으로 환산해서 뒤에 사는 사람은 9%에 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매금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게 금리가 올라가야 값이 떨어져야 네.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뭐랄까 사겠죠. 그쵸. 그쵸. 금리 예를 들어서 내가 총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9%를 받는 채권이란 얘기는 이전에 내가 3%를 받는 채권이었을 때보다 값이 싸야 9%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쵸. 받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자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고. 그렇죠. 사는 이자 가격이 달라져. 100만 원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내가 9%에 살려면 싸게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값은 떨어졌을 거다라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들고 가버리면 손해는 없어요, 채권은. 그런데 망하지만 않으면. 네, 그렇죠. 근데 들고 나가서 거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다. 손실 볼 수 있다. 근데 이 손실 보는 율이 어느 게 지금 크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채권. 장기채. 네. 만약에 만기 자체가 긴 거였으면 그 손해가 팍팍 난다.